예, 인터뷰 공동 진행해 주시던 저희 성공회대학교 최웅욱 선생님이 원래 이게 보직을 맡으셔가지고 교무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쁘셔서 잠깐 자리를 벗어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어서 나머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종근 선생님과 인터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질문? 그 아까 변방 얘기했을 때요. 저는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에도 속하지 못하는 또 노동자들이 있어서 그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되게 이제 예. 비정규직이 세 가지 형태예요. 네네. 보통 이제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 있고요. 네.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예, 예. 있어요. 그리고 특수 고용 비정규직이 예. 있어요. 근데 지금 보통 프리랜서로 예. 이야기되는 사람들은 특수 고용 네네. 비정규직에 해당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점점 많아지는 직종 중에 하나가 플랫폼 노동자 이런 사람들도 네네. 마찬가지고요. 예. 개인 사업자로 분류합니다. 네네. 그 사람들을.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이나 그리고 유럽에 있는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그리고 미국 뭐 이런 나라들에서는 대표적인 프리랜서 노동자인 그 우버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네네. 개인 사업자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한 장치들을 만들고 있어요. 가장 먼저 캘리포니아주에서 AB5 법안이라는 걸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우버 같은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려면 기업이 세 가지의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거쳐서 뭘 입증해야만 그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도록 그러니까 그런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AB5 법안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주민투표에 의해서 그게 부결됐어요. 그래서 마치 앞으로 점점 많아지는 그런 그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시대 역행하는 것처럼 잘못된 판단인 것처럼 또 경영자들은 많이 비웃어요. 그거를. 봐라 미국도 만들었다가 취소하지 않았냐. 주민들이 거부하지 않았냐. 그런데 주민투표에서 그게 거부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의 플랫폼 회사들이요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어요 거기. 그래서 같아요. 실제로 그들의 노동 조건이 상당히 향상시킨 상태에서 그 법이 부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은 옳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유럽이나 또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 또는 미국 같은 전형적인 우리보다 앞서서 자본주의가 진행된 나라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요.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동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그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철저한 시장경제 시각으로도. 네.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 노동자가 되지 못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요. 첫 번째, 그들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그 못지않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사회 전체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정규직 문제 얘기할 때는 되게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것이 저한테 여러분한테 사회 전체 유익한 겁니다. 이걸 데이터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많으면. 네. 그래서 그 지나치게 뭐 그게 노동자 편향적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온정주의적으로 치우쳐서 하는 주장이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사회 전체 유익하다. 전체가. 네, 예.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저 책에도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선생님 설명 신용국 많이 선생님 하셨고. 관계론하고 다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네. 되게 관계론을 이야기할 때 뭐 존재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네, 관계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서 노력들을 하지 그 존재 사이에서 관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사회적으로 그게 많이 구현된 사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들이 그런 사회인데 그런 사회는 대학의 교수 연봉이나 그 대학교에 청소하는 노동자, 경비 노동자 연봉 차이가 우리처럼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그게 그 각각 다른 존재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지위를 갖는 것이 사회 전체 유익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인 그렇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책을 보면서 그런 게 막연하게 느꼈던 거를
데이터 많이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사진도 막 이렇게 해주시고 뭐 그래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 요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최저 출생률이잖아요. 우리가 네. 198개국 통계 내면 198이잖아요. 네. 합계 출생률이. 근데 북한도 117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0.7대로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도 1.3인데 네네. 훨씬 고령화 사회 먼저 진입했다고 하지만 아기를 낳지 않기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정치인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이상한 헛소리 할 때마다 답답한 게 그 아기 안 낳겠다는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고 한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왜 안 낳는지 만나보면 알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뭐 MZ세대 노동자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런 세대라는 키워드로 노동자들을 분류하고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시각이 놓치는 게 뭐냐 하면 같은 세대 내에서의 계급 갈등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MZ세대라고 해도 부모의 뒷바라지를 다 받으면서 고시촌에 얻었는 오피스텔에 묵으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시험 준비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가족의 생계를 온통 다 책임지고 온갖 알바 노동을 하면서 틈틈이 준비해야 될 청년도 있는 건데 이런 세대 구분론은 이런 차이는 설명하지 그렇습니다. 않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의미는 있죠. 저 같은 이 60대 중반인 사람과 청년 세대 차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다 만나봤어요, 제가. 그 삼성전자, 뭐 LG전자, 현대자동차,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IT 기업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석박사급들의 노동조합을 우리가 지금 MZ세대 노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연락이 다 오더라고요.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기를 안 낳겠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오히려 예, 그 최고 연봉을 정도 받는 하는 직장인들이. 사람도. 근데 이유는 자기처럼 만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공부를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사회 진출했을 때 소득 차이가 2배 이상 나요. 대기업 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하면요. 중소기업 임금 노동자의 53%쯤 되고 비정규직은 40%거든요. 근데 일본은요. 이게 83%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1등 했던 사람과 꼴등 했던 사람이 사회 진출했을 때 소득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뭐 못하는 사람도 사회에 나가서 1등 했던 친구의 80%의 소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사회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거나 잘 못하는 자녀를 낳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 사회는 요즘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특목고 준비하는데 이미 걔는 늦은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뭐 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럽의 같은 사회가 그때 그 뭐 의사의 봉급이나 기능공 노동자의 봉급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뭐 용접공으로 한 10여 년 일한 사람이 의사만큼 소득을 가지거든요.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그런 얘기하면 한국의 청년들은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그럼 그 나라의 의사나 교수 너무 억울하지 않냐. 뼈 빠지게 공부해서 남과 비슷하게 살면 이런 참 부끄러운 질문을 해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는 의사가 되는 사람은 돈을 벌고 싶거나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의대를 안 갑니다. 그냥 내가 평생 고생하겠지만 응급환자 때문에 밤잠을 편히 못 자겠지만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 이런 사람이 의사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선발 기준도 우리처럼 전교 1등인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존중하는지 사명감이 있는지 그런 철학적인 토대를 갖춘 이걸 며칠 동안 검사하거든요. 그리고 교수도 정말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 친구들 중에 뭐 학교들 얄미운 친구들 있잖아요. 무슨 공부가 가장 쉬웠어 이런 놈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대학 가서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는 거지. 우리처럼 무슨 이게 사회적 지위와 소득 때문에 교수가 되진 않거든요. 그런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소득 격차가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이게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게 낮은 출생률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지 노동자가 정다운 대우를 받지 않으면 이 출생률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정다운 대우를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최저 출생률 문제나 자살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 저책의 내용을 지금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교육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노동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됐어요. 지금 한국 교육 정책이 왜 어려웠냐 하면요. 어떤 정책이 제시돼도 부모의 판단 기준은 하나예요. 그 교육 정책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데 유익한가 해로운가 이것만 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뭐 명문대학 나온 사람 못지않게 흔히 뭐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지금처럼 쫓기도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케이블 TV가 하는 방송 중에 보면
뭐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외국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북유럽 청년들은 우리의 기준으로 좀 한심한 청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변한 직업이 없는데 고민을 안 해요. 뭐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통나무집 집게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아유, 내가 어릴 때부터 숲속에 들어가서 그거만 했어요. 자료 화면을 보니까 그냥 허름한 통나무집을 숲속에 들어가서 1년에 몇 채 지어요. 근데 평생 그걸 하며 살아요, 즐겁게. 그 우리 노동대학의 지난주 수업을 황선준 박사가 와서 했었어요. 그 스웨덴 숲속 아저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그 스웨덴에서 공부할 때 지도 교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대요. 근데 그 지도 교수님이 스웨덴 정치학회 부회장을 할 정도로 아주 권위 있는 존경받는 원로 학자였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복도에서 30대 중반쯤 되는 여성이 청소를 하고 있었대요. 무심코 지나가는데 그분이 그 교수님을 딱 째려보면서 지금 청소하는 거 안 보이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저 사람 미쳤나? 돌았나? 아니 그 권위 있는 대학자에게 일개 청소 노동자가 저렇게 항의할 수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지도교수님이 깜짝 놀래더니 아 미안하다고 내가 신경을 못 썼다고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이었으니까 물이 떨어져서. 예, 그게 청소했는데 지나가면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청소 노동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받기 때문이에요. 자기 직업에 당당함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개인적 이야기들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40년이 넘게 남을 위한 일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 뭐 읽어보니까 저 책 중에 가족들이 일주일에 이틀은 밤 10시 이전에 귀가를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서 그걸 못 지켰다고 예. 그 대자보를 집에다 붙이고 파업을 하시겠다. 그랬던 그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인데 아마 책에 그 대자보 사진이 있을 거예요. 네, 책에도 있습니다. 이게 저도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죠.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셨으며 그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한 소회가 좀 있으시면 네, 저는 길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네, 제 인생 설계 속에 대학 교수라는 직책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저와 결혼할 때 제가 평생 동안 한 푼도 못 벌 줄 알았대요. 그 제가 처음 20살 때 첫 번째 데모를 했는데 3일 동안 결정을 못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안 나왔어요, 제 방에서. 뭐를 결정 못? 그러니까 첫 번째 인생 첨어 데모를 주도하는 그 결단을 갖고.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를.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학교 제적당하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뭐 이런 것도 두려웠지만 가장 절 망설이게 한 것은 제가 20년 동안 갖고 온 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문의 꿈이거든요.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몰락한 하씨 가문을 네가 이렇게 세워야 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했고. 근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게 가장 절 망설이게 한 건데 그때 제 지금 아내인 여자친구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깨알같이 적어서. 네가 지금 결단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앞으로 평생을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될까 봐 하는 걱정이라면 최소한 그걸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난 어릴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고 자라면서 한 번도 그 꿈이 바뀐 적도 없었으며 그 어떤 상황이 돼도 반드시 난 교사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사가 되면 우리는 어떤 세상이 와도 그 사회 교사만큼 살 수 있다. 풍족하지 않지만 그 사회 교사만큼 살 수 있으니까 네가 다른 것 때문에 결단 내리지 못하는 거면 내가 참견할 바가 아닌데 그게 큰 이유라고 그 걱정을 하지 마.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모님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글로도 썼어요. 그래서 제 후배들이 알아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제 처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언니는 그런 결심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요즘은, 아유, 그때쯤 내가 판단을 잘못했지. 이렇게 그냥 농담도 해요. 근데 이제 결혼했잖아요. 근데 노동상담소는 퇴근하면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부추로.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무실 문 닫는 시간이 10시인 거예요. 그리고 꼭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조직 꼭 교육이었으니까 지방도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하루는 집에 들어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는 노동운동을 직업으로 선택한 남편한테 일찍 들어와라 이렇게 말할 만큼
요구할 만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네가 가정이 지켜질 만큼은 해야지 최소한. 제가 고민 끝에 기준을 정했대요. 일주일에 이틀만 10시 전에 들어와.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합의한 거예요. 신혼 때. 근데 살다 보면 이게 안 지켜져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새벽에 들어왔다가 잠깐 자고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나가요. 근데 나중에는 오자마자 옷만 갈아입고 나간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집을 이제 여관으로 알더니 세탁소로 바꿨구만 이렇게 농담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박 며칠 만에 집에 들어갔더니 대자보가 현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대자보예요. 그래서 아이가 썼던데? 그 아이가 그림을 그렸나? 같이 썼어요. 같이, 아이들하고 예, 엄마가 예, 같이 예. 썼는데 예. 거기 이제 보면 이대로 살 수 없다. 이게 제목이고 복잡한 뭐 우린 절대 무의도식하는 자연인이 아니면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뭐 가족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라. 뭐 귀가 시간 엄수하. 그 귀가 시간이 일주일에 밤 10시 두 번 두 번. 거예요. 그걸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계절이 아빠와 함께 놀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푼 거예요. 그걸 쓰면서 풀린 거예요. 막 정말 터질 듯 같은 그런 막 불만 막 이런 그걸 아빠 놀리면서 같이 쓰면서 풀린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그게 제 아내의 지혜로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거 그래서 봤을 그 다음 때 날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저도 질 수 없으니까 작은 메모지에 뭐라고 써서 붙이고 나왔냐 하면 일찍 들어오세요라는 말로 남편을 무능하게 만들지 말자. 그거에 그 대자보에 맞는 답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봐도 그래서 그냥 저는요 예. 그거예요. 그 노동운동 한다는 놈이 정시퇴근하는 직장인처럼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정에 충실해버리면 무능한 활동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내 활동만 치중하면 우리 가정은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정이 파괴되지 않을 만큼까지가 제 맥시멈인 거예요. 그 제 한계인 거예요. 그리고 최저 기준은 내가 무능한 활동가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활동해온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제 아내가 그걸 이해하고 있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할 때 각오했던 것에 비하면 참 양호한 편이었다. 그래서 바가지 그리고 하다가 참는다고 자기가. 그렇게 희생하신 거에 대해서 얻는 게 있었다면 게 그 이제 일종의 소회나 자부심일 텐데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남을 위한 일을 계속 몇십 년 동안 하신다는 거는 물론 이제 본인이 느끼는 자부심이나 물론 이런 게 있어서 예, 그렇겠지만 글쎄요, 그게 내가 예. 어떤 반대급부로 어떤 보상을 받았다, 어떤 보상을 받는가 이런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활동 자체가 너무 저는 좋아요. 남을 돕는 일. 예, 그리고 전에 그 공지영 씨가 인터뷰할 때에도 저에게 그런 걸 물어보길래 소원이 뭐냐 그래서 솔직히 없다. 그냥 지금 요 모습대로 가능한 한 나이가 많을 때까지 건강할 때까지 지금처럼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물어보면 항상 물어볼 때가 전성기였어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활동하면. 그리고 우리가 2년 전에 전태일 50주기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전을 그날이라는 KBS 프로그램에서 그 사건을 드디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그 전태일 사건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전 정말 엄중한 심정으로 그걸 준비했고 무사히 방송이 끝난 뒤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난 다 이뤘다 이제. 내 삶에 더 큰 욕심은 없다. 역사전을 그날에서 출연하셨나 보네. 예, 그러니까 전태일 사건 50주기를 맞아서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서 전태일 사건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으니 이게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몇 년 전이 2년 전이죠. 2년 전이죠. 2년 전이 50주기였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이뤘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더 큰 욕심은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가져도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는 삶이 그 가능한 한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좋겠고 92년이 한국 진보적 운동권이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그 대통령 선거에서 운동권이 그때 비판적 지지 노선을 선택했다가 거의 90% 이상의 그 노선 선택했다가 처절히 패하고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사회주의 국가들 막 이렇게 몰락하면서 마치 이게 자본주의의 위대한 승리처럼 전 세계적으로 막 인식되고 있을 때
정말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운동권에서 쫙. 그리고 그때 40살 넘어서 다 내 동기들이 또 졸업장 다시 받겠다고 학대하게 다 복학했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깨면 막 쫙쫙 빠져나간 거예요. 그때 고민 안 했으면 거짓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한번 그랬어요. 당신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냥 평생 동안 노동상담이나 하다가 죽어도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유 뭐 딴 거 할까봐 겁나는 사람이야 그냥 하는 거네. 그리고 야, 우문현답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사실 잡기가 없어요. 바둑, 당구, 스키 한 번도 못 타봤고요. 골프는 뭐 꿈도 못 꾸고 이거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재밌고 보람있고 정말 즐거운 일이 항상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다 이제 독립했는데 가끔 집에 오면 제 건강 걱정을 하고 야 아빠가 너무 일 많이 해서 걱정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 딸 아빠 스케줄 좀 줘봐. 그리고 이제 스케줄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제 농담처럼 아니 아직도 사람들이 아빠를 중요한 존재로 하나? 그게 이상하네. 응? 그래서 내가 야, 집에서나 비웃음의 대상이지 그래도 밖에 나가면 꽤 그래도 인정을 받아 그랬더니 비웃음이 뭔지 한번 보여줘? 그런 농담을 해요. 그런데 근데 난 힘든지 모르고 너무 이게 즐겁고 재밌고 보람이 느껴져 이 일이. 그랬더니 이제 그게 워커홀릭 증상이야. 그게 워커홀릭 공통점이야. 힘든지 모르고 좋아서 일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일 좀 줄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우리 아까 질문제 12번입니다.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인터뷰하시는 분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요즘 윤석열 정부의 상황이 참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대단히 매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참 당혹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저와 느낌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요새 지지율 상승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노조 때리기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저는 제가 인터뷰에는 폐악질이란 말 썼는데요. 도를 넘어 한참 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하종강 선생님은 노동 상담가, 행동가, 그리고 작가, 나아가서 교수라는 역할까지 본인이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역할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만은 오로지 남을 돕겠다는 순수한 열정을 바탕으로 40여 년 넘게 노동이라는 한 분야에서 집중해온 아주 뭐 속칭 말하는 깨시민이죠. 그 깨시민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좌절하고 분노하는 국민들께 혹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게 있다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절망적이다. 이런 건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대학생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말 한마디로 노동과 아프리카를 동시에 비하한 거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인권 감수성이 바늘끝만큼에도 있고 그 분야 고민해본 사람이 이런 표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따기보다 그냥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바빠졌어요. 노동자들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바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바빠진다는 게 어떤 일이 의미? 많아지는 거죠, 점점.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그 IMF 외환위기 때 엄청나게 바빴고요, 그때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며칠 전에 만난 기자도 하종강 선생님 실업자가 돼야 좋은 세상이 아닌가요? 그건 그러네요. 얘기했어요. 그건 그러네요. 그런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공통적으로 딴 사람도 물론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힘들 때는 더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견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글쎄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선생님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예. 제 1년 후배는요. 너무 답답하니까 학교 앞에서 그냥 백지 나눠주고 구속됐어요. 한 말도 못하게 하니까. 그 예전에 유시민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한 표현 중에
3분 동안 민저 외치고 징역 3년 살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몇 시간 동안을 마음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잡혀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꾼 거예요, 이만큼 세상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계속 바꾸고 있는 노력인 거거든요.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다. 예. 이건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요. 강의 끝나고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언젠가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이건 피할 수 없은 미래인 것 같은데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기후위기,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태 이미 들어선 것 같은데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행태도 보면 정말 절망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요. 어떻게 돼도 우리가 어느 방향에 노력을 해야 하는가는 바뀌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당신이 주장하는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모르죠, 그건. 그러나 언제 이루어지든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든지 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해야 되고 노동자 임금은 인상해야 되고 노동자의 힘은 강해져야 되고 이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가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까 궁금해하지 말고 우리가 어느 방향의 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합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답도 그렇게 해요. 미래사회 SF 영화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구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사이버 펑크라고 그 애호가들은 표현하는데 그 미래사회가 배경인 영화를 보면 항상 뒷골목은 지저분하고 막 어둡고 사람들은 막 다 비참하고 막 비 내리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디스토피아. 예. 예, 그게 소수의 지배 세력이 문명의 혜택을 다 독점하고 다수의 서민들, 즉 민중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모든 SF의 공통된 구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즉, 그 노동의 종말에서 제레미 리피큰이 제시했던 그 해결 방안이 실패한 경우에 다 그거는 어떤 영화들은 뭐 다수의 서민들은 거의 원시 상태로 돌아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항상 저항 세력이 있어요. 그 그렇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주인공들은 대개 저항 세력이에요. 예. 그리고 대부분은 그 저항 세력이 승리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렇습니다. 예.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궁금증 많이 가지고 있는데 AI가 뭐 그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갈 거 아니냐 이런 불안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건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시키고 노동자 역량을 더 증대시키고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고 그다음에 사회 약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가능한 한 평등을 지향하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가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렇게 보면 사실 운동권처럼 속편한 사람들이 없어요. 내일 당장 세상이 어떻게 돼도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변하는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많이 변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실제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고 우리가 많이 바꿨다. 그리고 어떤 세상이 와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지는 바뀌지 않는다. 마치 그것은 통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변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 여러분, 그 하종강 선생님이 제시하신 그 두 가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령쌤, 뭐. 그냥 드는 게 저희 신영목 선생님 글 중에 우공이산 그 글이 떠오르면서 그걸 몸소 실천하고 계신 산으로 옮기시기는 그 분으로 바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고 계속 지금 40년 넘게 계속 하고 계시는 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은 더 많습니다. 그 노동대학 네. 동문들이 네. 가장 많이 인용하는 네. 글귀가 우공이산이에요. 네. 네. 그 일단 하종강 선생님 오랜 시간 이렇게 인터뷰해 네.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워낙 파란만장하시고 대단한 이력이시지만 늘 그 제가 이 인터뷰 콘텐츠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겸손하시고 그 다음에 진지하시고 그 다음에
남을 돕고자 하는 그 열정은 옆에서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그동안 뭐 더불어숲 이사 활동하시면서 계속 저희 도와주셨잖아요. 많이 못 도와줬다는 앞으로도- 자격지심이 항상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문익분인 이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사드리면서 네. 그냥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